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지금은 선선한 바람마저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시가 넘어서면 대낮부터는 30도 이상의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오늘도 이어질 예상입니다.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 목성과 관련해서 군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한 데 이어서 청와대가 사전에 이를 다 인지하고도 군과 협의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선 처음에 이 문제를 보도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말 동안 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인지한 탓인지 청와대의 기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도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세간의 의혹은 청와대 안보실 넘어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CCTV 영상과 함께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짚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북한의 목선이 노크 귀순한 사건. 이에 대해서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보 사항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혹시 은폐 축소를 지시하고 협의한 건 아니냐, 누가? 청와대가, 이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의 대응과 청와대의 답변과 반응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군 브리핑을 질책했다. 초기 상황 공유한 청와대의 안보실도 소홀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용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약간 무책하는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초기 청와대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때와 뭔가 청와대의 답변이 많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의 상황이 보고되고 협의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악재로 청와대는 인식하고 있다.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사건 축소와 은폐 의혹은 여전하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정쟁은 안 된다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안보 불안 무능 정부, 이게 나라냐라며 주말에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목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문회의 강한 이슈로 이게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습 세금 체납을 반칙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부인이 재산세를 3차례나 체납해서 서초구에 살고 있는 거주지가 3차례나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세금을 얼마나 안 냈기에 거주지, 집까지 압류가 당할 수 있을까?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반부패회의 멤버로는 부적격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자 측은 일부러 체납한 건 아니다. 바빠서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짚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 뭔가 편지를 골똘히 읽고 있는 사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입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흥미로운 내용이 만족한다. 심중히 생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시진핑의 방북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과 친서를 주고받는 모습을 공개한 것,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북한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다른 용기다라며 고마움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표현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 트럼프 대통령이 30일에 DMZ를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21년 만에 붙잡힌 아들,
한보 사태를 일으킨 정태수 회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상 IMF의 계기가 됐었던 한보 사태. 무려 21년 만에 도피를 하던 부자 중에 아들이 붙잡혔습니다. 4남 정한근 파나마에서 체포돼 송환이 됐습니다. 이로써 정태수 전 회장의 생사와 소재를 파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정태수 전 회장 교비 횡령 재판 중에 그냥 도피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등에 체류했던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 살아있다면 나이가 96세. 아들 정한근 씨는요. 아버지가 사망했고 내가 임종도 지켜봤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아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서 만나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요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도 꽤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일보의 설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푹 잤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답변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57,580명을 상대로 이 대대적인 온라인 설문 분석한 결과 평소에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평일에 너무 자는 애들 9시간 이상 잘 때는 오히려 우울감에 신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유불급, 그러니까 너무 자도 문제고 잠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인 겁니다. 적당히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우리 애들 재웁시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 목선과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흥미로운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인데요. 목선 노후 기수 당일 국방장관과 합참 의장이 지하 벙커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대책회의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냐면 북한 어민들이 도대체 왜 왔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언론에 어떻게 보도할지에 대한 내용까지 벙커 회의에 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 군 당국에서 엉터리 발표를 한 겁니다. 분명히 저 지하 벙커 대책회의 때 청와대에 어떻게 보도할지라는 교감도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의 이면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와대와 사전 조율했나 주목.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도 국민을 속이기로 결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큰 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원병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박용진 의원님,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 그리고 돌직구쇼의 시그니처가 무려 2주 동안 새 아이의 육아를 위해서 잠시 육아를 하다가 무려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시그니처 김병윤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 박사님, 2주 동안 네. 못 나오니까 좀 소감이 어땠어요? 2주 동안 단기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요. 단기 육아휴직. 덕분에 아이들이랑 같이 손잡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돌직구쇼 왜 안 나오고 어디 갔냐라고 걱정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보면서 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시는 어디 가지 않도록 이 자리 꼭 지켜놓겠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김병윤 박사님 환영합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 살펴볼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윤석열 총장 후보자 부인 상습 체납. 상습 체납. 얼마나 체납하면 집까지 압류될까요? 잠시 후에 이 대목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형법을 위반했다. 한국당의 주장인데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 슬그머니 취소. 고유정이 무언가를 슬그머니 취소했다. 고유정이 취소한 건 과연 무엇일까? 잠시 후에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이 상습 체납을 했다. 그리고 집이 3번이나 압류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왜, 언제 집이 압류됐는지부터 살펴보시죠.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 명의의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 이 아파트에 지금 두 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입니다. 2012년 11월에 한 번, 2013년 11월에 한 번, 2015년 1월에 또 한 번. 이 집이 압류가 됐다. 왜 압류가 됐을까요?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압류가 됐는데 해당 아파트는 배우자 김 씨가 2006년부터 소유하던 아파트입니다. 현재는 후보자 부부의 거주 주소지인데요. 윤 후보자 부부는요, 총 66억 73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를 했고, 이 중 2억 원여 예금만 윤 후보자 재산이고, 나머지 63억은 배우자 재산인데, 예금 49억에, 돈이 많으세요. 플러스,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 12억. 지금 이게 세 차례 압류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경기 양평의 임야, 창고 용지, 토지 12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손혜원 의원 말고 이렇게 땅 많이 갖고 있는 분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 지금 재산세 등등 세금을 체납해서 집이 3번이나 압류됐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게 청문회에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세금 상습 체납과 관련돼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건 반칙이다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문 대통령이 상습 체납과 관련돼서 반칙과 특권은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어쩌다가 김배윤 박사님, 네.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부인이 부인 명의 아파트가 3번이나 압류된 건가요? 그러니까 뭐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요. 사실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은 배우자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2006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서 2012년에 한 번, 13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3차례에 대해서 결국은 이 세금을 체납했고 압류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내야 될 세금들에 대해서 그래도 꼼꼼하게 좀 챙기는 편 아니겠습니까? 압류된 거는 보니까 두 분이 네. 결혼한 이후에 3번이 맞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서 사실 2012년도에 처음 체납하고 압류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잘 모르고 그랬을 수 있다 싶지만 결국 남편이 대한민국 검사, 공직자로서 있게 된다면 그 이후로 있게 되는 2번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6월 달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 자동차세 내는 기간이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공동체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건데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이렇게 3차례나 본인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잘 몰랐다라고 하는 해명은 조금 국민들 바라보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격이 맞지 않는 해명으로 드릴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 본인은 과연 뭐라고 해명을 했을까요? 해명 살펴보시죠. 우리가 맞벌이고 또 내가 지방 근무하다 보니까 바빠서 제때 납부 못했다. 후보자도 자세한 사항을 기억 못한다. 잘 몰랐다라는 해명인데 잘 몰랐다. 글쎄요. 이때 윤석열 후보자가 집이 압류됐을 때 허나 소장님, 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구고검 검사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보통 세금이 연체되거나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도 보면 뭐 수차례 통고하고 뭐 최후 통지하고 전화 독촉하고 여러 번 저 국세청에서 고지를 하잖아요. 압박을 주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집을 압류하진 않았을 텐데 이게 몰랐다. 이 해명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사실 압류까지 되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 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연락이 왔을까라고 좀 추측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지문도 엄청 보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바빠서 저걸 못 챙겼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검찰총장 후보라고 한다면
사실 정치인이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에게는 이미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정치인의 이미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가족의 이미지입니다. 아, 무슨 가족까지 나의 이미지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족도 본인의 이미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예를 들기가 애매하니까 미국의 예를 든다면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 대선에 나가고 싶었을 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 바람 핀 부분에 대해서 그녀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부분 때문에 힐러리를 다시 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나는 몰랐다, 그랬는지 몰랐다, 우리는 바빴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 국면을 잘 해결해 나가실까 하는 부분도 우리 후보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모님 부분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지금 돈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업인이 열심히 돈을 벌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적게 벌었을 때 그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47세 이후 아마 40대 후반이신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해서 본인의 돈을 번 것 갖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거 갖고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이 많냐? 사실 저희는 4천만 원도 현금 있기 어렵기 때문에 47억의 현금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돈 많은 것 갖고 저희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자신의 위치만큼 자신들의 이미지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많으면 이제 낼 때, 세금 많이 낼 내면 때는 되니까. 제대로 내면 된다. 네. 근데 그게 안 냈으니까 문제다라는 그렇죠. 점을 짚어주셨는데, 박정화 대변인. 네. 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반부패 그 정책 협의회의 멤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어요. 대통령 아까 화면 보셨지만은 처음에 윤석열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집권 초기부터 시작했던 적폐청산의 기조가 임기 끝까지 계속되는 거다. 두 번째는 검찰 내에 인적 쇄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대통령 아까도 화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기억이 안 난다. 혹은 바빠서 했다는 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호소력 있게 다가갈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임기 초부터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 인사 후보자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금은 떠나 있지만은 임종석 전 실장은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이라도 다 사연이 있는 거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적폐청산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 적폐청산의 산 주역이 돼야 되는 검찰총장이 아무리 가벼운 문제라도 이렇게 세금 체납을 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단칙과 특권이라고 규정을 하는 상황에 예. 계속 이런 게 계속될 수 있는지 이게 동해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얘기했던 공정정의 평등인지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그냥 지명해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다음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생긴다면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체납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바빠서 혹은 기억나지 않아서 우리 사람이 했다면 그거는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한 두 번째 청문회 예상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역시 부인의 연봉과 관련된 의혹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리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김 씨가 전시 기획업체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년간 연봉이 2,880만 원이었다.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죠. 상당히 좀 높은 편은 아닌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2017년 이후부터 수입이 급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먼저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그해 2017년 급여가 2,880만 원인데 별도 상여금이 부인에게 주어졌는데요. 그게 5천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연봉의 2배보다 더 높은 상여금 금액과 연봉이 합쳐지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8년에는요. 급여가 5,200만 원인데 상여금이 2억 4,400만 원이 한 번에 주어져서 그렇게 따지면 연봉은 2억 9,600만 원, 거의 3억의 연봉이 되는 거죠. 무슨 상여금이 이렇게 갑자기 2017년, 2018년에 2억 4,400만 원이 늘어나느냐에 대한 지금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자 측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회사에 유보해 뒀다가
2017년, 18년 세금 납부 등 필요한 조치 취하고 상여금으로 받은 것이다 라는 해명을 내놨는데 변한봉 변호사님, 이 통상적인 기업에서는 상여금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는데 이 해명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또 하나의 해명이 뭐냐면 이 회사 자체가 부인의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회사랑 같다. 그러니까 많이 받아가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세금만 냈다라면 상관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약간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갑자기 자신의 급여와 상여금을 많이 올린다고 한다면 다른 주주들에 갈 배당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개인 회사 내지는 가족 회사라고 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적당한 세금만 내고 거기다 가져갔다 한다는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단순히 급여가 높아졌다라는 문제를 제외하고 그러면은 그 중앙지검장이 남편이 취임할 당시에 혹시 회사 매출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왜 이렇게 급여를 많이 가져갔느냐, 상여금이 늘었느냐, 그걸 공격했다가는 사실상 개인 회사고 세금 낼 거 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멋진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이걸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2017년, 18년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를 받던 회사와 김모 씨 배우자 예를 들어서 회사 갑자기 거래가 늘어나서 매출이 증가했다라거나 그런 사정이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왜 갑자기 그 특정 회사와 거래가 늘어났느냐, 이익이 많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상여를 많이 받아갔느냐, 그런 식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의혹제로서 타당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급여가 늘었다. 요거는 제가 좀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이런 쟁점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 국감 때 윤석열 후보자가 장모님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잔고정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수사를 안 하나?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의원님? 예.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박용진 의원님, 아마 이번 청문회 때도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양측간에 예상이 되는데. 근데 저 때도 뭐 사실은 좀 그 야당 쪽에서 어설프게 문제 제기를 했다가요 근거 없는 얘기로 끝나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저렇게 그 장모 문제, 장인 문제와 관련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신 것처럼 아니 그 만회를 버리란 말입니까? 나오면 어쩌시려고 지금 저렇게 함부로 처가쪽을 건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야당의 본격적인 검증, 국회에서의 검증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언론을 통한 검증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조금 어설프게 짚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야당하고 언론이 좀 잘못 짚어서 한번 그 곤욕을 치렀던 경우가 뭐냐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관련해서 황제 특강을 했다. 그래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얼마를 받았으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느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3차례, 4차례 정도의 특강비 받은 것도 강연료 받은 것까지 다시 그걸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같이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잘못 알고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은 걸로 잘못 야당이 짚었다가 한번 곤혹을 치는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윤회 장관 후보자가 세금을 잘 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양심적으로 세금 냈더니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버리는 야당이 돼버려서 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좀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길 기대합니다. 그게 국회 역할이니까요. 예.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야 되고요. 또 지금 방금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체납 사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자의 입장이 뭐냐라고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나 이게 야당이 너무 또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되치당하면 그게 바로 국회 망신. 국회 망신이다. 인사청문회라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야당에서 잘 준비를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냥 인정을 하면 됩니다. 아까 체납과 관련해서도요. 제가 그동안 집이 없어서 재산세 신고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그걸 납부하는지 혹시 안 내면 자동차세는 문자가 오던데. 문자 오죠. 문자를 안 보내나요? 그런데 하여간 잘 모르고 체납했다고 그러더라도 체납은 체납이니까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문제지 버럭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높아진 도덕적 기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질도 제대로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의 목선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안보 상황에서 당국이 국민에게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방부 너머에 청와대가 사실상 국방부와 이 사실을 사전에 다 인지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주말 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대통령부터 모두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저희 즉각 법률 검토해서 고발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조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천막 귀신의 게이트 그 진실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분들과 함께 밝혀내겠습니다. 4명이 합심해서 내려왔습니다. 배 안에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명은 북한으로 보내고 2명은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 심기 그럴까봐 계속 귀성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당의 문제 제기 중에 실제로 2명이 북한으로 귀환이 됐는데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서 이례적으로 2명을 신속하게 북으로 돌려보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애초에 우리 측으로 왔던 이 4명의 북한 주민이 정말 일반적인 순수한 북한 주민이 맞느냐?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다각적으로 이 의혹을 취재하던 중에 양양, 속초, 고성에 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 이양수 의원실을 통해서 저희가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 CCTV 안에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요. 목선을 타고 내려온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경찰이 초기에 이 주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돌직구쇼의 단독 입수 CCTV 내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삼척항 CCTV 이양수 의원실에서 입수를 한 단독 영상인데요. 자, 지금 동그라미 안에 북한 목선을 타고 온 북한 북한 주민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신고하는 듯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양손에 주머니를 낀 채 어슬렁어슬렁 상당히 내 집 앞마당인 듯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방부 다니면서 많은 탈북자 취재해봤지만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은 북한 주민들이 과연 저렇게 여유 넘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정체가 군인이냐 공작원이냐 간첩이냐 순수한 주민이냐를 두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척 아마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주민들을 배에 태우고 사진을 찍었고, 지금은 해경이 출동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해경 경비함에 태우고 목선을 인양하고 있는 장면까지 지금 고스란히 저희들이 입수한 CCTV 화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들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고, 삼척항 인근의 주민이 지금 무태에 이미 올라와 있어요. 북한 주민들을 보고 신고를 하는데 두 주머니를 끼고 발로 당을 뻥뻥 차면서 뭔가 여유 있는 모습. 이것 공개 안 된 영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실을 통해서 저희가 단독 입수한 영상이라는 거 거듭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의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배에 차례차례 태우죠. 그리고 파출소 관계자가 사진을 찍는 모습도 이렇게 CCTV 안에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경 경비함이 와서 이들을 해경 경비선에 태우고 나서 북한 목성을 인양하는 모습까지 CCTV에 담겨 있습니다. 허나 소장님, 네. CCTV 화면에 이게 고스란히 이렇게 찍혀 있는데 국방부는 처음에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초기 군의 발표, 정부의 발표가 정말로 사실과 너무 다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그건 그렇다 치고 한 가지 이상한 게 지금 북한 주민들의 행동이 너무 여유 있어요.
네. 저걸 계속 보면서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저들의 그 행동 때문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어딘가에 왔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처음에 왔으면 첫 번째 이게 좀 두리번거리게 되잖아요. 근데 저들에게는 그 두리번거림이 없어요. 그리고 손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편안한 마음이 들 때 조금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리예요. 그 사람만의 거리가 있어서요. 친밀한 거리라고 하는데 1.2m, 뭐 90cm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친밀할 때만 그 거리에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우리 파출소 분들이라고 했는데 저분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민과 함께 있을 때 그 가까이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 그림만 봤을 때의 제 추측입니다만 그냥 한 번 와봤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약에 왔다면 두렵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 정말 가고 싶어서 갔지만 그래도 북한의 어떤 뭐 파출소장이든 그런 분들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저렇게 가까이 가거나 어색하지 않게 행동할 수 있을까? 대부분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또한 전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화를 하고 있으면 지금 저 전화가 어떤 전화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몸에 그 흔들림이 없을까? 그리고 뒷짐을 지고 있다라는 건 전 권위의 자세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뒷짐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이 다 함께 한국에 오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계신 거라면 또 좀 덜 불안한데 저 네 분 중에 두 분은 그냥 올라가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 국민,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불안한데 사실 그 매슬로우 욕구 법칙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욕구 단계. 사람들은 다 생리의 단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요구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게 이 국민들의 소망인데 저 영상만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좀 의심이 몸의 동작으로는 충분히 드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화 대변인, 지금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한 상황인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4명 중에 2명을 북으로 빨리 보냈어요. 보통 국경을 넘어서 우리 땅을 밟는 탈북자를 이렇게 빨리 북한으로 보내보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속히 2명을 돌려보낸 것도 지금 뒷말이 나와요. 그것도 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의문스럽습니다. 그전 같으면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굉장히 면밀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도 몇 번 빨리 송환을 해라는 재촉을 받고 난 다음에 송환이 된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거 뭐 2, 3일 만에 이렇게 갔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금 보다시피 4명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2명은 귀순의사가 있고 2명은 그렇지 않아서 빨리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날 며칠 저렇게 오면서도 아무런 흔적도 없고 싸운 흔적도 없고 옷도 깨끗한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나라는 의문스러운 상황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와대 전 춘추관장하고 대변인하고 한 정부의 5년을 홍보 쪽에 계속 있었는데 이 정도의 그 무게가 나가는 사안이라면 15일 해경이 최초 보고됐던 그 새벽부터 청와대 내에 TF가 구성이 돼서 모든 걸 조율해갖고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청와대도 처음에는 언론에 유감을 표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와서 안보실에 약간 소홀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는 15일 해경 최초 보고 이후에 이틀이나 지나서 이상하게 국민 보고를 브리핑을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 보고를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 있는 보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인데요. 북한 노크 기준 당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국방부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노크 기준 당일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지하 벙커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7일 국방부가 브리핑을 하기 이틀 전 상황이 발생한 15일 새벽 이후 한 몇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제가 뭐 꼭 모든 청와대가 다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제가 일했던 청와대라면 이때 이미 청와대에 조율이 돼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가자라고 얘기가 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중앙일보는 연이어서 계속 이면에 가서
청와대에 알고 있었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어서 동아일보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고 있지만 동아일보는 군 내부의 소식통을 통해서 청와대가 브리핑에 개입해 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만 갖고 이러느냐. 이 두 가지 기사를 보면 저는 글쎄요, 애초부터 이 건에 대해서 군 내부만 갖고 조사를 해갖고 진실이 다 밝혀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군에 맡겨서 모든 걸 정리한다고 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거는 사민가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조사를 해야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청와대가 모든 게 다 개입됐다면 더 큰 문제가 되고 군, 국정원, 통일부까지 관련돼 있는데 어떻게 군 합동조사단만이 모든 걸 다 규명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청와대 해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이에 대한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했던 고민정 대변인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소람이 있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의 잘못이다라고 청와대에서는 문책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처음에는 해경도 군도 청와대도 잘못한 거 없다. 언론 보도가 유감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청와대 안보실도 잘못을 했다. 하지만 안보실이 잘못을 한 것이다. 라고 뭔가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민소통 비서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보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도한 수석도 안보실, 정의용 실장도 지금 조사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윤도한 수석의 브리핑 중에 이런 말이 지금 주목되고 있어요. 군이 어떻게 브리핑할지 대략은 알고 있었다. 귀순 관련 보도가 나갔으면 안 됐다. 만일 4명이 다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갔다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도한 수석은 청와대가 처음부터 군이 거짓 브리핑을 할지 알고 있었고 4명이 다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는 것이 남북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어서 우려가 되는 사항이다. 라고 사실상 시인을 하는 대목이라 김弁박사님. 결국 청와대든 누구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에게 거짓말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와요. 윤도한 수석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4명이 이 어선을 타고 들어왔고 이 중에 2명을 북으로 조기 송환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인 관계 속에서 사실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 차례 정신이 없을 거기 때문에 많은 조사 과정들을 통해서 북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조사가 상당 부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생략한 채로 보냈으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도한 수석의 발언을 보니까 4명 모두가 만약 귀순을 응했다면은 이것이 남북관계 경색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건이 12일에서 15일까지 있었던 과거 지난 시기를 조금 더 돌아가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수차례 노력했던 지점들이 여러 차례 드러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희망하기도 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북한의 어선의 4명의 귀순이 이러한 남북 관계를 더 증진시키려고 하는 모습에 발목을 잡았다라고 청와대가 판단했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보도라든지 브리핑 등에 있어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있었던 의혹이 있지 않냐라고 분명히 야당이나 일부 국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2012년도 그 유명한 이 노크 기순 사건이 있을 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노크 기순이 있었던 군부대 현장을 찾아요. 그래서 그 철책 장면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했던 얘기가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총체적으로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의 해상 귀순 사건 같은 경우가 전혀 하나도 다르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시에 안보에 구멍이 났다고 비판했던 지금 현재 여당 민주당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떤 데보다 나서서 군에 있는 문제를 질타하고 여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수습과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짙기 때문에요. 이제 이쯤 됐으면 청와대까지 다 같이 개입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증폭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모두 다 국민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면 국회 국방이라든지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한국당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에 대한 모든 진상을 규명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박윤진 의원님, 윤도한 수석의 발언에서 정부가 이 사건을 진실과 다르게 국민에게 처음에 이야기하려 한 이유가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남북관계 경세. 그런데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로 이 정도로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거짓 혹은 축소를 할 만한 사안인가 좀 의문스러운데요. 정무적 판단이 일체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국방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가 최우선으로 사실은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6월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 6.15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전해 몇 달 전인 1999년에 제1차 성해교전이 있었습니다. 북이 어설프게 넘어왔다가요. 그야말로 박살났습니다. 박살났다.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내걸었던 햇볕 정책 제1호는 뭐냐면 튼튼한 안보예요. 예. 다른 거 없어요. 튼튼한 안보.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었죠. 뭐 무슨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와 관련돼서 동해 바다가 뻥 뚫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이 경악과 그리고 의구심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청와대든 국방부든 뭐 다른 거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1996년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안인진리 잠수함 그 좌초 사건. 예. 그때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북의 그 공작원들이 군 작전 경계를 뚫고 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2명인가 있었다고 최종적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누가 발견했냐면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발견을 했어요. 택시 기사가. 예. 황당했죠. 2012년 노크 기순 때도 몰랐어요.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제 이때인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야당 의원이 그걸 지적을 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치의 가장 그 핵심이 역지사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내로남불 안 하니까. 근데 그 역지사지 우리가 야당이라고 좀 생각해 보자고요. 민주당이.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또 해안 레이더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배가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요. 그렇게 술렁술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스스로 달초하고 스스로 매를 청하면서 이 문제를 대해야 되지 두둔하고 은폐하고 딴소리하고 정무적 감각 어설프게 앞세우다가는 국민들한테 거의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여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강하게 질책하고 책임자를 추궁하고 이렇게 할 태도를 우리 여당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제발 좀 들어오세요. 무슨 그 편식하는 애들도 아니고요. 이때 지금 뭐 국방의 문제 있으니까 이 국방위원회만 참여한다. 청문회가 있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만 참여하겠다. 예.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면 교육 문제는 뭐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교육위원회는 수도시켜 놓습니까? 아니 다른 데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이렇게 편식하는 아이처럼 정치를 하지 마시고요.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여당이 나서서 그 국방장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야당이 빨리 들어와서 하세요. 야당이 좀 해주시라. 야당이 자기 역할 제대로 해야 국회가 바로 서죠. 예. 나가갖고 밖에서 목소리 높이시고 엉뚱한 소리 하시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안보도 정치도 경제도 다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신속한 국회 복귀를 바라겠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국회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안보와 관련돼서 청와대에 대한 강력한 돌직구까지 지금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이 사건을 보고받지 못하고 몰랐다면 은폐 축소가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면서 은폐 축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 과연 그 주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 자문해 보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결과 고유정이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신상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의 이유는 나의 가족이 상처받기 걱정된다. 이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대목입니다. 이 뉴스는 이운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후에도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철저히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에 줄곧 아들을 위해서라도 얼굴만은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상공개 결정 이틀 뒤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법원의 신상공개 결정 자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겁니다. 법원 관계자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중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건 고유정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고유정의 소송 이유 등을 물으려고 했지만 고유정은 소송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돌연 취하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지난 7일 오후 자신의 얼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자 소송을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에 있어가지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가 있어서 취하를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의 엄벌을 촉구하며 살해된 전 남편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우입니다. 아니, 변화봉 변호사님, 물론 범죄자도 인권이 있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만찬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얼굴을 가리려 애썼을까? 그리고 뒤에서 슬그머니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까지 할 정도의 여유를 보였는데 그것도 참 황당합니다. 나의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렇죠.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나의 아이와 나의 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신상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반대로 역지사지에서 그러면 자신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의 고통은 전혀 아무런 괜찮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취소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소송을 제기도 이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법적인 용어로. 이미 신상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신상 자체를 회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니까. 그러니까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송할 이유가 없어서 이제 소송을 취하했던 것이죠. 네. 이제 앞서 양형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냐라는 추측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만약에 신상 공개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가처분까지 해서 하루 이틀 만에 가처분 결정을 받은다면 다툴 수는 있었겠지만, 이미 법적으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은 없었던 상황이죠. 예, 남의 고통에는 정말로 극도로 무감각하면서 본인의 작은 아픔에는 극도로 반응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고유정의 전형적인 행태인데요. 국민들이 이 모습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을 강력히 처벌해달라, 사형을 시켜달라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저희들이 조회해본 결과 20만 3,815분이 저희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체크했을 때 기준으로 고유정의 사형 청원에 동의를 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나 수장님. 네. 지금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어찌됐든 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청와대가 그렇다고 고유정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답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고유정이 보이고 있는, 예컨대 나의 신상을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라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국민들이 정말로 그만큼 공분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오늘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유정이 범행 후 체포 전까지 범행 연관 관련 검색어를 1000번 이상 검색했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말 고유정의 뇌구조가 궁금합니다. 고유정 안에 동그라미 가장 큰 건 아마 본인 고유정인 것 같고, 그 옆에 이제 아들과 자기 가족,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굴을 가렸는지, 왜 그렇게 또 옷을 제가 갈아입었다고 했잖아요. 옷 갈아입는 것도 정말 신기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발언을 왜 그렇게 자제했는지까지도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범죄 1000번 이상 클릭한 거 물어보니까 호기심에 찾아본 거다. 또 이렇게 해명해요. 정말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뇌구조를 가진 사람이고, 세상의 중심이 본인.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머님들이 지금 정말 이게 불끈불끈한 이유가 잘못된 모정으로, 저게 모정이라고 느끼게 하고 싶은 건지, 왜 저렇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저런 식으로 폄훼하는 건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고유정을 통해서 괜한 쓸데없는 이 모정에 대한 또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무언가를 생각하게 될까 봐 두렵고요. 본인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아들을 사랑한다면 이제라도 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나 박정화 대변인, 지금 고유정이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나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안 받겠다. 최초부터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짓말은 뭐냐면, 그 피해를 입었던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에서 잘못된 반응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본인의 여러 가지 진술들이 무너질까봐 그걸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은 고유정은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걸 조금 더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구상했던 그 범죄 계획의 모든 게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며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게 일부분이라도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거짓말 탐지기까지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로 후한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취재 수첩 Y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심리 전문가,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편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 수첩은 바로 이겁니다. 얼마 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쫓아 들어가 있던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서 많은 여성분들과 또 딸아이를 둔 이 부모님의 마음이 철렁했는데, 유사 범죄가 지금 득실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유사 범죄가 나왔는데요. 먼저 광주에서 일어났던 CCTV 영상부터 사건의 영상부터 좀 저희가 확보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전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술에 취한 여성이 건물 앞에 앉아있자 지금 노숙자가 부축을 해주면서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 앞까지 부축을 해주는데요. 여성이 지금 도열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여성이 노숙자의 손을 뿌리치죠. 그런데 이 노숙자 남성이 계속해서 집 안에 들어가려 하는 영상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한 오피스텔에서 39살 노숙자 김모 씨가 문고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영상 다시 한번 좀 잠시 후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이 도어락으로 문을 열고 가자 여성이 지금 술 취한 중에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이 순간 지금 낌새를 찬 것 같아요. 노숙자가 따라 들어가려 하자 여성이 지금 팔을 뿌리치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노숙자가 현관문을 본인의 손으로 잡으면서 계속 뭐라고 여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지난 19일 0시 4분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 술 취해 입구에 앉아있을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한 39살 노숙자 김목씨. 약 15분여 동안 지켜보다가 A씨가 오피스텔 안에 들어가자 부축하는 척 뒤따라갑니다. 현관문을 여는 여성의 팔을 붙들고 난데없이 재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놀란 여성이 김씨의 손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가지만 문을 못 닫게 붙잡고 문틈에 손을 밀어넣으며 계속해서 재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여성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이 노숙자 김씨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문 앞에서 10분간 머무르고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집에 들어보내달라면서 강요를 합니다. 경비원이 나타나자 도망을 했는데 경찰이 CCTV 분석 후에 당일 오후에 이 김모 씨를 체포했는데, 놀라운 점은 주머니에서 어느새 여성이 눌렀던 현관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메모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성이 술이 취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순간을 잘 눈여겨보고 비밀번호를 적어놨다는 거죠. 경찰은 성폭력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주거침 및 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남기하고 있다가 메모지 적어놨다는 겁니다. 잠이냐 아니면 성교행위를 말하는 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이 교수님. 네. 지금 재워달라 메모장까지 밝혀졌는데 네. 방금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워달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경찰이 이 노숙자에게 물어보니까 진짜 잠자는 거 말고 성관계까지 모두 다 암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들은 지금 전혀 비면식 관계의 여자를 그야말로 뒤를 밟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스토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결국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계속 추격하는 이런 종류의 스토킹 행위를 해도 우리나라는 어찌된 일인지 이게 굳이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이제 지금 이제 용의자 피의자가 지금 하는 얘기가 결국 이들의 생각을 이제 공통적으로 흘러다니는 생각이다. 예컨대 재워달라 하는 청안에 이들은 이게 바로 잠만이 아니라 성교를 시사하는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종류의 스토킹 행위의 근저에는 성범죄의 의지가 있는데 문제는 현행법상에 이걸 성범죄로 처리를 못한다. 이런 이제 빈틈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빈틈을 노린 유사 범죄가 비슷한 시기에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일단 CCTV 영상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니까 이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따라서 탑승을 하죠. 여성이 본인이 사는 층수를 누르고 남성은 여성을 바라봅니다. 여성이 머리를 만지다 뭔가 이상한 걸 낌새를 눈치채죠. 남성을 쳐다보는데 그제서야 남자가 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여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채고 남성에게 따지죠. 남자가 자리를 피하듯 엘리베이터에서 황급히 내리는데 여성이 지금 따라 내리면서 뭐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베이터 층을 번호를 안 누르고 나를 받느냐. 계속해서 저 바깥에서부터 나를 따라 들어온 건 아니냐. 둘 간에 약간의 신체 접촉까지 이루어지고 남성은 계속해서 자리를 회피하려 하는 모습. 여성은 강하게 남성을 밀치면서 추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이 여성 말고 또 다른 여성의 뒤를 따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수진 교수님. 네. 이것도 사실은 유사한 사건이에요. 네, 지금 저 여성은 너무나 용감해가지고 제가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인데요. 따박따박 잘 터진 거예요. 네, 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지금 이 사건도 역시 사실은 여성을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쫓아다닌 거예요, 하룻밤에. 예. 지금 CCTV에 모두 증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면 스토킹에 대한 정의를 지속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만 이제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 제출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속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야말로 성범죄 목적을 가지고 하룻밤에도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를 쫓아다니는 모든 행위를 제재하는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해야 된다. 이걸 시사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예. 변호문 변호사님,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보셨던 엘리베이터 남성이 다른 여성의 뒤를 길거리에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눈치챈 여성이 뒤를 확 돌아보자 자기 갈 길 가는 듯한 이런 모습. 뭔가 이 남성은 어설프긴 합니다만 앞서 봤던 이 노숙자랄지 그 앞서 봤던 영상이랄지 우리 혼자 사는 여성들 정말로 위험천만합니다. 그렇죠. 노숙자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진술도 있고 이제 문을 열려고 해서 팔까지 집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폭력 범죄에는 주거침입 강간미수까지는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을 것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는데 이 사안과 두 번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따라간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에 좀 흥결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적용해야 될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뭐 잘해 5만 원 정도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밖에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여성분 입장에서 그냥 기가 막힌 상황이겠죠. 밤길에 저렇게 누가 따라오는데도 막상 경찰에 신고해도 이 사람이 당신을 때렸느냐? 아 그건 아니다. 그럼 왜 신고했느냐? 그냥 계속 따라와서 위협감을 느꼈다. 그럼 이 사람이 당신이 욕설을 했느냐? 그런 건 아니다. 아니면 뭐 성관계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흉기를 들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리 기분 나빠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분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 법에 있어서 조금 이제 스토킹에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로 좀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죠. 조금 전 이수정 교수님이 먹잇감을 찾아다닌다. 이 표현만큼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 범죄자의 심리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보면 이런 표현이 해당하지 않을까? 그만큼 좀 스토킹 관련된 처벌 규정이나 법을 하루빨리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렵다면 성폭력 처벌법에다가 예비적 행위로 스토킹 행위를 넣어서 제재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도 다 나와 있다. 네. 의지의 문제다. 네. 첫 번째 취재 수첩 사건이었고요. 이번엔 두 번째 취재 수첩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만취한 여성이 클럽에서 남성을
추행하고 소지품까지 훔치려 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클럽에서 만취해서 남성을 추행한 20대 여성 알고 보니 어제 오전 4시 새벽 이렇게 새벽까지 노세요? 체력이 대단하세요. 서울 강남의 한 클럽 만취한 여성 김모 씨 23살 잃어버린 물건을 찾겠다며 남성 A씨 23살 B씨 21살 두 명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지갑을 꺼내가려 했다. 그런데요. 남성의 주요 신체 부분을 만지며 강제추행까지 하기도 했어요. 클럽 CCTV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 김모 씨를 강제추행 그리고 절도 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이 지갑은 훔치려 했지만 훔치진 또 못했군요. 그런데 더 반전은 이 여성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여성의 정체는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이팅게일, 간호장교였어요. 김모 씨가 잃어버린 것은 휴대전화와 군인 신분증. 이 여성은 간호장교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군 헌병대로 인계를 한 사건입니다.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함께 살펴볼까요? 남성 피해자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와서 엄벌해달라고 말을 했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교수님, 네. 만취한 20대 간호장교 여성이 남성들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더군다나 본인은 군인인데. 만취했다는 게 제일 큰 이유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조사된 내용대로 고발된 내용대로라면 지금 강제추행으로 엄벌을 해야 된다.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이 보통 피해자가 성범죄 같은 경우에 5%가 남자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교식이나 된 사람이 지금 이런 종류의 행위를 한다는 건 사실은 본인의 이제 위계나 위력을 남용한 그런 이제 행태 사실이니까 그걸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사건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 이제 장교 여성이 본인이 지금 이제 잃어버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 신분증하고 휴대전화도 분실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지금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지금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하는 와중에 클럽에서 만약에 지금 이 여성이 본인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서 상대방 같이 놀던 그 상대방에게 어떤 지금 이런 종류의 일이 벌어졌다면 그렇다면 좀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이제 회색 지대에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분실물이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고의적으로 만약에 젊은 남성들이 그걸 어디다 감췄다면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어쩌면 버닝썬 사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집힌 사건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CCTV뿐만 아니라 이 양측의 진술들을 좀 더 분명하고 증거물들도 좀 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확보를 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게 저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면서 피해자들을 신고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성추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보통은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이 여성 장교 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추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취했나 봐요.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좀 진술의 모호성이라든가 시간 관계를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이 간호장교의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를 하면서 저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남성을 후배라든가 이제 부하들을 강제추행한 전이 전혀 없었고 강제추행이라든가 그런 음액 스펙이 전혀 없었다. 이날은 술에 취했는데 그 늦은 시간에 자신의 군인 신분 쪽에 수정을 이러다 보니까 다급한 심정이 아마 찾게 됐었던 거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할 것 같아요. 강제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식으로 가서 최대한 아마 고의가 없고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을 해달라 해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라는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예. 아마 이제 그것과는 처벌과는 별도로 군대 내에서는 군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아마 중징계인 파면을 아마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분명히 별도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범죄에 대해서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 남녀를 따지지 말고 그렇죠. 엄하게 처벌할 땐 뭐 공히 엄하게 처벌하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요. 하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하플은 잘 아시겠지만 핫한 피플의 주말. 아 뜨거. 첫 번째 하플은 이동국 선수. 오랜만에 나와요. 아이들은 잘 크죠? 두 번째는 정태수 씨, 세 번째는 윤지호 씨, 네 번째는 황교안 대표입니다. 하나하나씩 사연 전해드리죠. 살다 이런 꼴은 처음 봤어요. 어제 열린 K리그에서 전북 이동국 선수가 그야말로 지인기 명기한 안면골을 선보여 화제입니다. 이른바 뺨 맞고 들어간 골. 이동국 괜찮아요?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골키퍼가 차는 골을, 왼쪽 뺨을 맞고 턱 들어갔는데 여기서 반전은 이동국 선수 맞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아프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골키퍼가 걷어낸 공을 이동국 선수의 얼굴에 부딪히고 골이 들어갔는데 지금 좋아하죠? 골 넣었으니까요. 그대로 절묘한 폼을 쏘는 그리며 상대편 골문에 골이 난 것. 사실 이것도 실력입니다. 골키퍼는 그야말로 사색. 지금 보세요. 표정 보세요. 해외 토픽에 나올 법한 이 장면은 그야말로 얼굴도 득점 무기라는 반응과 함께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아마도 K리그 역사에 남을 진기한 골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동국 선수 잘생긴 얼굴 좀 걱정되네요. 한편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 빅광현, 이광현 골키퍼가 K리그 프로 데뷔전을 선보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골든볼의 주인공 이강인 선수 역시 인천 조기축구회를 찾아서 즉석 팬미팅을 가져 화제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부친이 활약하는 조기축구회인데 주민들께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겁니다. 실력도 좋은데 속까지 깊은 이강인 선수 막내 형이에요. 아버지가 어깨가 절로 으쓱하지 않았을까 싶은 대목입니다. 자, 강북구에서 공부 찬다하는 우리 동네 축구 해설위원 박용진 의원께서 분석하시기에 저 이동국 선수의 골, 이것도 사실은 실력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좀 창피하고요. 골키퍼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더라? 저 우리 골키퍼가 참 안 됐어요. 안 됐다. 네, 골키퍼를 해봤는데요. 예. 키퍼가 가장 망신스러운 게 첫 번째로 만세골입니다. 만세골. 만세골 아시죠? 이렇게 그 전진 수비하고 있는데 하프라인 쪽에서 길게 차가지고 그게 내 머리 위로 넘어가는 경우. 만세하는 거죠. 만세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망신스럽고 두 번째로 저렇게 당황스러운 경우죠. 그러니까 골키퍼 노동건 선수. 예. 골키퍼가 좀 잘못한 게 뭐냐면요. 저런 볼을 처리할 때는 그 멀리 보내지 강하게 때리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멀리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렇게 전진해서 달려드는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걸 피해서 사이드로 최종 수비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높이 멀리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좀 무슨 자기가 슛을 하는 것처럼 차가지고요. 오히려 자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는 뺨 맞고 골 얻고. 뺨 맞고 골 얻고. 괜찮은 장사네요. 여기서 본인이 별로 그 남는 장사를 한 건데 골키퍼로서는 저 두고두고 내가 최종 스위퍼로서의 역할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의 아버지 조기축구에도 인사 갔다는 그것이 이 조기축구에 왔다는 대한민국 조기축구의 위상을 높인 것 아니겠습니까? 위상을 높였어요. 네, 강북구 조기축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기축구 전체에 얼마나 우리 한국 축구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이강인 선수가 보여줘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또 이 축구인들 앞에 이제 조기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생활축구입니다. 생활축구. 약간 조기축구 하면은 김변 박사님 사람들이 좀 약간 좀 폄하하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와이프들이 나 지금 축구이냐고 무슨 축구 조기축구 이런 좀 아니 조기축구도 엄연한 대한민국 축구 어떤 U20 준우승의 발판이 됐던 또 우리 든든한 조기축구 회원들이 있게 가는 이강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바쁘고 힘들 텐데 사실은 아버지를 위해서 가서 이렇게 사인도 하고 격려를 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게 제가 이동국 선수를 처음 만났던 게 1998년 월드컵이었거든요. 98년 월드컵에 이동국이 지금의 이강인 같았어요. 그때 깜짝 출전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한 10대 정도의 나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놀라게 할 정도의 기량을 보여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축구로 인해서 기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우리 선수들이 사실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축구 미래를 열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이광현 선수 얘기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내년이면은 바로 이웃나라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에 열리게 되는데 이 선수들 중에 핵심 멤버가 아마 그대로 이 올림픽에 출전할 것 같아요. 그래야죠. 그러기 위해서 기량을 닦기 위해 프로축구에도 출전하게 되고 이 유럽 무대에서도 더 좋은 곳으로 가서 기량을 닦고 내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소식 안겨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하플 소식이었고요. 이번엔 두 번째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한보그룹의 넷째 아들 정한근이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1998년 320억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한 정한근은 영어 이름만 무려 4개,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서 캐나다와 미국, 에콰도르를 전전하며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얻기도 했지만 결국 파나마에서 붙잡혔는데 21년 만에 도피 생활을 끝내고 국내로 압송된 정한근. 질문에는 묵묵부답. 들어보시죠.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에콰도르는 왜 가신 거예요? 조력자 있으셨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정한근의 등장과 함께 12년째 잠적 중인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의 행방 또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2007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정한근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자신이 임종을 지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나이가 지난해 기준으로 95살이었던 만큼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한편 책임 전가를 위한 거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원금 반환 소송을 비롯해 사기 및 명예훼손 등 5건의 고소고발에 휘말린 상태인 윤지호가 캐나다로 잠적 후 처음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한때는 국민 영웅처럼 대하더니 이제는 사기꾼처럼 매도해 진짜 무섭다라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후원금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원금 계좌 내역을 공개하기로 약속해놓고 이후 입장을 번복해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앞서 윤지호는 자신이 계좌를 최초로 공개한 방송이었던 이상호 기자 측에서 허락한다면 계좌 총액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막상 수락했다고 하자 변호사 측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으니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한다며 계좌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방송 후 윤지호는 SNS를 통해서 이슈로 덮는다. 칼로 베이고 찢긴 상처를 찔러놓고 사과 몇 마디로 인생 참 쉽게 사십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후원 계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화 대변인, 지금 검찰이 후원 계좌 압수수색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윤지호는 뭐 일단 자기가 후원 계좌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고 이제 검찰 조사에는 얼마나 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언론에 최초에 본인이 출연했던 언론에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지금 4시간 만에 1억 3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통 액수가 아니죠. 국민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숙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무슨 경찰이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했던 전자우출기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 걱정을 굉장히 많이 끼쳐드렸던 윤지호 씨인데 애초에 본인이 했던 거는 과거에 묻혔던 억울했던 장제현 사건을 다 밝히겠노라고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애초에 왜 그런 생각을 하고 뭘 밝히려고 했는지 그리고 잘 돌아보세요. 안민석 의원들 윤지호를 사랑하는 모임, 보호하는 모임인가요? 예. 뭐 거기에 지금 말씀들이 다 틀려졌잖아요. 잘 모르겠다. 난 그냥 했었다라고 하는데 윤지호 씨 혹여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무언가를 고발하려고 했다면 그게 뭔지 그다음에 어떤 연유로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됐는지 국민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래도 윤지호 씨 진심성을 알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애초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국민한테 좀 말씀해 주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지호 씨의 변호인은 공개 의미가 없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자신의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몰려 있고 정말 우리 의뢰인이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떳떳하다 한다면 그럼 먼저 자신이 공개를 하고 총 계좌에 얼마가 들어왔었고 이걸 어떻게 썼다 밝혀서 당신의 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변호사들이 그렇죠. 얘기하지. 법적 의무 없으니까 대응하시라. 이런 변호사면 무책임한 거죠. 만약 변호사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 변호사가 정말 사항을 잘못 읽고 있는 거고요. 이미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지호 씨 계좌 속속 들여다보면서 이 돈이 얼마나 모여 있었고 어디 돈이 갔는지 이미 검찰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다 이미. 예, 윤지호 씨 같은 경우 얘기를 안 해도 이미 금융계좌 내역은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검찰은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윤지호 씨 마지막 소환한 다음에 결과를 발표할 텐데 그 전에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한다면 계좌 내역 공개하고 요 돈 이렇게 썼었고 남은 게 이만큼 있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나를 못 믿게 한다면 돈 반환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본인의 정당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변호사 공개 의무 없대요. 그 변호사도 문제고 윤지호 씨도 정말 판을 잘못 읽는 겁니다. 예, 김변 박사님. 네. 후원 계좌 공개 안 하겠다라는 의미 안에 말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 소송을 하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내 돈이다. 이런 심리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본인이 밝힐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만약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수가 있으면 할 때까지 해봐라. 나는 나의 방식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지호 씨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렸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는 참 이게 윤지호 씨가
우리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발언인지 국민들이 윤지호 씨한테 해야 되는 발언인지에 대한 이해 여부가 좀 헷갈리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한때 언론에서 나를 국민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은 이제 와서 사기꾼이라고 매도한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를 나 윤지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판을 만들어놨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윤지호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일단은 이 후원 계좌 등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도처에 발생하고 있다라면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 진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던 그분들이 먼저 총대를 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윤지호 씨가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놔뒀던 사람들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문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장자연 씨의 전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자연의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윤지호 씨가 누구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윤지호 씨와 장자연 씨의 매니저를 담당했던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건데 장자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친한 사람들 몇 명이랑만 지냈을 뿐 여기서 윤지호 씨가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쏟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윤지호 씨의 증언에 의존해서 이 수많은 과거사 문제를 끌고 갔는지 거기에 대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의 해명이 없다면 아마도 윤지호 씨는 저와 같은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예, 제가 기자 초년병 때 정말로 기자들의 훈련이 엄청 강도가 높거든요. 특히 이제 동아일보 이제 수습 기자 교육하는 강도가 거의 뭐 전 군 생활보다 수습 기자 교육이 더 강도가 높았는데 그때 제가 정말로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인터뷰를 하는 혹은 취재를 하는 취재원의 혹은 기사 소스의 신뢰도를 먼저 기자 스스로가 철저히 검증하고 나서 기사를 쓰든 인터뷰를 하든 하라라는 건데 지금 윤지호 씨의 인터뷰가 여과 없이 나갔다면 그 인터뷰를 진행했던 언론 매체와 해당 앵커들은 과연 그런 기자 수업을 받았는지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다음 하프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 대학 특강에서 아들의 취업 성공담을 들려줬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스펙이 부족한데 대기업에 취직했다라는 일명 무스펙 아들 발언이 구설수에 오른 겁니다. 아들 자랑 거기 가서 하면 안 돼요. 발언 들어보시죠.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또 뭐 영어 그때 말로만 800점 정도 이렇게 못되고 그러는데 15군데 냈는데 10군데에서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아주 큰 기업들인데도.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스펙이라던 아들의 스펙이 있던 것으로 유스펙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학점이 3.29, 토익은 925점으로 취업을 하게 됐다라고 황교안 대표 측이 정정을 한 겁니다. 한 누리꾼은 황교안의 아들이라는 자체가 거대한 스펙이라고 꼬집는 등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여야 4당도 청년들의 상처에 생소금을 뿌리고 있다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 소장님. 그 강연계에 좀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강연계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연습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강연의 스킬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사례를 꼭 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공감을 얻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누구나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건 좋은데 문제는 눈높이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눈높이를 못 맞춘 게 가장 문제죠. 사실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학교에서 만약에 총리의 아들이다. 그리고 총리 아들의 지금 현 스펙을 본다면 기가 찬 노릇일 것입니다. 또한 그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생각을 좀 바꿔라. 라는 말씀은 상당히 좋았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내복지 증진을 하려면 아이스크림 사주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도는 너무 좋고 무언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눈높이 못 맞추시는 거. 소통 제대로 한다면 강연 그거 점수 받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눈높이 맞추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공감 부족 드러낸 엘리트 꽃길 황교안. 네. 서울신문 제목이 뭐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오늘 힐링 뉴스 주인공의 사진은 사실 몇 장 안 돼서 이거 방송을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얽힌 사연이 참 흐뭇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아찔한 전봇대 위에서 안전장치 없이 위태롭게 서 있는 남성의 등 뒤에 달린 깜찍한 날개 보이시나요? 줄 하나의 몸을 의지한 채 목숨을 담보로 전봇대에 올라서 일을 하는 아빠에게 어린 꼬마 딸이 선물한 요정 날개입니다. 이 남성은 고압선을 만지는 일을 하는 전기원인데 위험하게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우연히 본 딸이 부디 아빠가 다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딸의 사랑이 듬뿍 담긴 날개를 메고 일하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지, 야, 이거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힘들게 일하는 아빠에게 수호천사가 되어준 딸의 이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전해집니다. 또 딸이 저거 선물해주는데 아빠가 저거 안 메고 하면 딸이 또 삐지거든요. 또 아빠가 딸을 생각한 배려의 마음까지 느껴지는데, 누리꾼들은 만약에 혹시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 요정 날개가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라며 수호천사 딸의 특별한 아빠 사랑에 감격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40대, 50대 우리 가장들이 참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런 뉴스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가장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응원의 메시지가 될까 싶어서 오늘 힐링 뉴스 이 사진 선정해봤습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